오늘은 계약법이죠. 450페이지. 450페이지 그게 약관이라고 있는데 약관 뭐 시험에 출제는 조금 덜 되는 편이죠. 했어요? 그럼 어디에요? 474페이지 73페이지 473페이지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이거는 시험에 뭐 그런 대로 나오는 편이죠. 뭐 가장 간단한 거, 자, A 소유 어떤 물건 이걸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후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 이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양쪽의 책임 아닌 사유였습니다. 양쪽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이게 파손되었다. 이러면 A는 손해배상 채무를 집니까? 아니면 채무가 소멸해버립니까? 소멸합니다. 그죠? 손배채무를 안 받겠지. 그죠?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되었습니다. 후발적 불능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책임 없는 사유, 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면 그러면 A의 채무는, 저 사람의 채무는 소멸한다 맞습니까? A 채무는 소멸해요. 이때 원칙적으로 상대방 B의 채무도 이것도 소멸한다 맞습니까? 이것도 원칙은 소멸합니다. 원칙은 소멸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파손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면, 만약에 이쪽의 잘못으로 파손되었다면 이쪽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이쪽의 대금 채무는 소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쪽에서 이거 부셨다면 그러면 이쪽의 그 채무가 소멸 안 해요. 그러면 또 이자가 이행기에 맞춰서 B한테 이행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B가 수령을 지체했던 거예요. 약속 날짜를 이자가 잊고 약속 장소에 안 갔어요. 또는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이게 부수셨는데 그 부수신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잘못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이자가 수령했더라면 그러면 부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이자가 수령을 지체했던 거예요. 수령을 지체하고 그다음에 A가 집에 가져왔다가 어느 누구도 책임 아닌 사유로 이게 부수졌을 때 이자가 수령 지체했으니까 이 사람의 대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원칙은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 B 저 사람의 귀책 사유로 저게 파손되었을 때, 그 다음에 B가 뭐 했을 때? B가 수령 지체했을 때, 그죠? 수령 지체했을 때, 자, 이때는 A가 B에게 대금 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대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매매 대금이 만약에 1억이다 이랬을 때 이자가 만약에 부셨다. 그러면 매매 대금 청구할 수 있는데 1억 다 청구합니까? 아니죠. 원래 팔게 되면은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양도세 부담은 이자가 들었죠. 그죠? 그 양도세액만큼은 빼고 청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은 이자가 상환하래요. 상환. 그래서 그건 빼고 청구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자,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자,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생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되었을 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로, 그죠?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어서, 그래서 A의 채무가 소멸할 때,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할 때 상대방, 즉 채권자, 이 사람의 반대 채무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는가 이 문제입니다. 소멸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누가 위험부담한다 라고 표현합니까? 자, B의 채무도 소멸했다. 그러면 누가 위험부담한다 라고 표현합니까? 웅얼거리지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위험부담한다라고 표현해요. 채무자가 누굽니까? A죠. 그죠? A.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B 채무가 소멸 안 하는 경우, 저 물건을 B가 만약에 깨뜨렸다면 B의 채무는 소멸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라고 표현한다? 채권자. B가 채권자죠. 물건 인도받을 채권자.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다시 한 번 더, 위험 부담은 원칙은 누가 한다? 채무자가.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죠? 채권자가 부셨을 때,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을 때, 얘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거는 뭐 사례로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는 뭐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면 다 답 다 나오니까. 물론 만약에 뭐 약간 여담식으로 이게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면 이 사람의 뭐 책임 사유로, 이 사람의 실수로 만약에 깨졌다면,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파손되었는데 그게 A 잘못이었다. A의 잘못으로 만약에 파손되었다면 그때는 무슨 문제입니까? A의 잘못으로 깨졌대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얘들 강의실에 들어오면 약간 지능지수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너무 당연한 건데 왜 답을 안 할까? A 잘못으로 만약에 깨졌다면 저 A는 이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 맞죠? 그죠? 자, A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일단은 채무 불이행 책임.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해줘야 될 문제가 생겨나죠. 그죠? 이거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그죠? 책임 없는 사유일 때가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 맞죠?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할 문제. 그러면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라면 애당초 처음부터 깨진 물건이었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미 깨지고 없는 물건을 이걸 파는 계약했다면 무슨 문제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맞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 그 문제죠. 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 자, 이거는 그 원시적 불능인 사실을 한쪽 당사자가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줄을 믿고 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걸 이쪽에서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로 가요. 자, 이거는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이죠.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시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그 한쪽 당사자는 그 불능인 사실을, 원시적 불능인 사실을 만약에 알았다, 알 수 있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몰랐다, 모르는데 과실 없다면 상대방 쪽에서 이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믿어서 그래서 생겨난 손실, 이걸 배상해 줘야 되는 문제. 이걸 뭐라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맞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 이거는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문제가 생겨난다?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자, 원칙은 위험부담을 누가 한다? 채무자가 한다. 다만 채권자 쪽에 귀책으로 만약에 이게 부서졌다면 이 귀책은 이 채권자 쪽에서 물건을 부셨든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든지 이런 경우라면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채권자 즉 매수인 말입니다. 대금 지급해야 돼. 그죠? 됐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부터 할게요. A가 자기 자동차를 B에게 팔되 매매 대금은 B가 C에게 주는 걸로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대금 C한테 주는 걸로. 이때 이자를 요약자라 그러죠. 이거를 낙약자, 이거를 수익자. 법 전문상으로 이거는 채권자라 그러고, 이거는 채무자라 그러고, 그죠? 이거는 제3자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말하죠. 이 제3자는 수익 표시함으로써 돈을 받겠다라고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생겨나지, 그죠? 일단 권리가 생겨나면 계약의 당사자인 A와 B가 이걸 소멸시킨다거나 또는 변경시킨다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감액 합의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낮추는 감액 합의하더라도 이거는 저 C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는 매매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더라도 C의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한다, 그죠? 자, 당사자가 저 C의 권리를 소멸 또는 변경 못 시킵니다. 원칙으로 그래요, 원칙.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은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자가 수입 표시를 해야 권리가 생기는데 수입 표시를 안 해요. 안 하면 B는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답을 하라 라고 최고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정해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답을 말입니다. 받지 못하면, 답을 못 받으면 뭐한 걸로 본다, 이자는? 그죠? 이익 받기를 거절한 걸로 본다, 그죠? 이익 받기를 거절한 걸로 봐요. 그럼 B는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면 됩니까? A에게 주면 돼요. A에게 주면 됩니다. 자, 법 조문 잠깐 확인하시고. 자, 478페이지. 478페이지. 그 두 번째 조문. 539조 규정에 따라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익 표시함으로써 이 말입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것을 변경 또는 소멸 못 시킨다. 맞죠? 자,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줄 중간쯤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저 병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위의 조문. 채무자가 다른 말로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즉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걸로 본다. 자, 거절한 걸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통 뭐 이런 모양새인데, 자, 보세요. A가 B하고 계약하는데 계약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원래 B는 C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채권 문제에 관해서 둘이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게 삼촌이고 조카고, 돈 많은 삼촌, 가난한 조카. 자, 그래서 이 삼촌이 채권자 B를 만나서 우리 조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걸 좀 면제 좀 해줘라. 그러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또는 당신이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그럼 그 대가로 내가 뭘 줄게. 라고 둘이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갖는 채권에 관해서 이걸 면제시키는 거, 또는 행사 안 하기로 하는 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자가 수익자 맞잖아요.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이것도 이자가 이익을 받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B와 C가 계약했습니다. B와 C가, 채무자와 C가 어떤 계약했는가? 이 B의 채무를 C가 병전적으로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병전적으로 인수한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B는 채무자로 그대로 있고 이자와 똑같은 채무를 나도 지겠다. 그런 계약이 바로 병전적 채무인수입니다. 반대말로 뭐겠습니까? 면책식 채무인수라 그래요. 면책식 채무인수는 이 사람의 채무를 B가 가져가고 이 B는 채무자에서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면책식 채무인수. 자, 면책식 채무인수라면 그러면 어때요? 채무자가 바뀌는 거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죠. 이건 당연히 채권자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래요, 그죠? 맞죠? 근데 병전적 채무인수라면 이 사람이 채무 관계에서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이자와 똑같은 채무를 지는 자가 한 사람 더 들어옵니다. 이건 이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맞죠, 그죠? 이 사람이 승낙받을 필요 없지, 그죠? 자,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두 사람이 계약했지만 이제 A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둘이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따른 채권은 이자가 갖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수익자 맞죠? 맞죠?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면적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B와 C가 계약하기를 그 계약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당신의 채무를 내가 이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계약입니다. 이행인수 계약입니다. 이행인수 계약은 이자가 채무관계에서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이 사람의 채무를 내가 이행해주겠습니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러면 A가 C에 대해서 채권을 갖는 겁니까? 못 갖는 겁니까? 아니, 다시 C가 B하고 계약하는데 당신 채무를 내가 이행을 해드릴게요. 이행해드릴게요. 라고 누구에게 약속하는 겁니까? B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B한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행하라. 이 계약을 이행하라. 하는 요구를 이자가 하는 거지. 이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이렇게 직접 무슨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또 이행 안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채무를 불이행한 거지. 이 사람한테 채무를 불이행한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자, 이행인수 계약이라면 A는 C한테 직접 무슨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인수자 들어가는 거, 자,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그 다음에 이행인수 계약,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제3자를 위한 계약, 나머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죠? 자,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이행인수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병전적 채무인수 이것만 이자가 이자에게도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혹시 막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그것 한 방법입니다.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은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아요.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은 말이죠. 채무자와 인수인이 해도 괜찮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와 인수인이 해도 괜찮아요. 자, 이자가 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합의해요. 이 사람의 채무를 나도 똑같이 떠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하는 거야 누가 말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합의하겠다는데, 자, 다시 이 C가 A를 만나서 우리 조카놈하고 똑같은 채무를 저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합의했다면 그것도 병전적 채무인수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하면 이거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니까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자와 인수인이 계약했을 때 그때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이고 뭐 우리 시험에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인수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뭐만? 병전적 인수계약 이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나머지 면적적 채무인수 그다음 이행인수 같은 것은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게 476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에 제가 높아심에 곱게 썼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겁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인수는 그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해서 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이행인수 계약 이거는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3천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A가 이 부동산을 C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자가 계약금하고 그러면 중도금은 이거는 A한테 다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3천만 원 이거는 C가
매도인의 채권자 B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둘이 합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계약금 1,000, 중도금 6,000, 잔금 3,000으로 합의하되 잔금 부분을 이 C가 A, 이 사람은 채권자 B한테 직접 이렇게 주는 걸로 둘이 합의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OX. 병전적 채무. 자, 잔대금 나머지 잔대금 3,000원 C가 직접 B한테 주기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B의 A에 대한 채권은 그는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지. 그죠?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건 면책적인데 그럼 이 사람이 동의를 해줬어야지. 맞죠? 이 둘이 합의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채권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도 채권을 취득하는데 이 채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 맞죠? 맞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이자가 이익을 보는 거니까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부나 일부를 제3자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읽은데 그 동그라미 2번에서 다시 그게 여섯 번째 줄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것도 병전적 채무인수이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말씀드린 건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계약도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고 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 안 하기로 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원인관계. 자,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원인관계.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험결이 생겼어요. 이랬을 때 이것이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예컨대 A가 C가 A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A는 이 채무를 변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 자동차를 팔면서 대금은 C한테 지급하세요 라고 둘이 합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은 사실 그 전에 사라진 채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A가 이 계약을 난 취소하겠다 착하게 기다리면서 취소하겠다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착오 없어요. 이 계약을 한 동기의 착오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자기는 이자한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자기 차를 팔면서 이렇게 대금 주라 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와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미 갚았대요. 부인이 갚았답니다.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착각은 착각이죠. 그죠? 그러나 그게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한 착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동기 착오 지나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 이게 무슨 문제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 안 미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2번에 관로 1번 대가관계 이게 바로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를 말해요. 그게 네 번째 줄 이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의 성립 또는 제3자의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보상관계는 이거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원인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누구하고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관계. 바로 이 계약 이걸 말해요. 이 계약 이걸 말입니다. 이 계약에 무슨 문제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영향이 미치겠죠. 그죠? 요약자와 그 다음에 낙약자 간의 이 원인관계 이거는 그들 사이의 계약을 말해요. 이게 무슨 문제 있다면 예컨대 착오라면 당연히 취소하겠다 이런 문제 생겨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뒷페이지 가셔서 그 밑에 5번 보십시오. 밑에 5번 채무자는 그 계약에 의해서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그걸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 사람이 이 계약상 A에게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그걸로 C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 계약상
B가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A에게, 그러면 그 항변 사유 가지고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자동차를 인도 못 받았다면 동시 이행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당신에게도 돈 못 준다 할 수 있죠, 그죠? 또는 만약에 B가 A로부터 사기당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해버리고 나 당신한테 돈 못 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계약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이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 관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자한테 대항하겠다, 그건 안 된대요. 자, 요 계약상의 항변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대항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는 없답니다. 자, 그래서 그 조문 바로 밑에 첫줄,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그 계약 자체에 기해서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줄 끝에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걸 뭐라 그랬죠? 대가 관계에 기해서는 수익자에게 대항 못해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제일 위에 수익자의 지위입니다. 자, 수익자의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자가 돈 안 주더라도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서 C가 이 계약 해지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원상회복 청구하겠다 이런 것도 안 돼요. 이거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또는 원상회복 청구권.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사기당했다. B로부터 사기당했습니다. A가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걸 취소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취소권도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는 못해요. 자, 취소권도 행사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채무 불이행,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 연체자 달라 이런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손해배당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손해 청구는 가능한데 이거는 채권대로 사는 거니까 괜찮은데 계약의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바로 밑에 줄 중간에 해제권도 행사 못하고, 나아가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도 그것도 못하고, 다만 바로 밑에 줄 끝에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고, 그죠? 손배 청구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하고 좀 구분하셔야 되죠. 자, 만약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C가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이 C가 수익 표시함으로써 일단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생겨났는데 그런데 이 B가 A로부터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하고 C에게 돈 못 주겠다라고 대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C는 A가 B를 속인 사실을 그걸 모르고 돈 받겠다고 이미 수익 표시한 상태입니다. 모르고 몰랐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돈 못 준다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한 번 더. 자, 원래 사기당해서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은 못해요, 원래. 근데 그 제3자에 이 사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사람의 권리는 이 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 버리면 이 사람의 권리도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더라도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진 않아요. 그건 법 조문이 있으니까. 법 조문에 자, 이자가 수익 표시한 후에는 이 사람의 권리를 이 두 당사자가 변경, 소멸 못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합의 해제한다거나 감액 합의에도 이 사람의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 안 해요. 라고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있으니까 조문대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자, 이자가 사기당했으니까 A로부터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면 이 계약상이 이 사람의 권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자가 선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갑이 을하고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매매 계약이에요. 그러면서도 돈은 병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참 웃기는 놈들이지, 그죠? 가짜로 계약하면서 돈은 또 이쪽을 주라고 둘이 합의했단 말입니다. 근데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인 줄 모르고 돈 받겠다고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수익 표시했어요. 이랬을 때 이 을이 이 계약은 가짜다, 무효다, 돈 못 준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또 봐. 자, 이렇게 썩는다니까. 다시. 자, 이거는 가짜 계약입니다. 이 사람의 권리는, 자, 수익 표시함으로써 생겨난 이 권리는 이 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약상에 이 사람의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 가짜니까. 이 사람과 혼동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위 표시에서 제3자, 자, 우리 가장 일반적인 모습, 자, 보세요. A, 소유 부동산, B, 을하고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걸 병은행에 담보 잡히고 대출 받았어요. 병은행에서는 이게 가짜인 줄 몰라요. 모르고 이걸 담보 잡고 대출해 준 겁니다.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선의자입니다. 이때 이 갑이 이거는 가짜 계약으로 무효다 이러면서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효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 하잖아요. 자, 이 병하고 이 병을 비교해 보세요. 이 병은 가짜 계약이지만 이 계약으로 형성된 외관 이걸 믿고 병 자신의 새로운 권리를 가진 거지 이 권리가 이 계약상의 권리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권리는 이 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잖아요. 이게 터잡은 또 새로운 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면 이 계약상의 권리도 이것도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게 허위 표시다. 또는 차고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또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 계약상에 이 사람의 권리도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맞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계약상에 권리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고 자, 읽어볼게요. 그 세 번째 줄 중간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에 유약자와 낙약자 간의 그 계약이 비진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또는 차거나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선의여도 자 선의여도 바로 밑에 줄 중간에 보호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아시죠? 제3자의 권리는 그 계약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병이 자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파는 계약했고 그 다음에 대금은 시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갑은 그 받았습니다. 돈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해서 채무 불이행 때문에 자 부동산 안 줘요. 그래서 이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아까 이런 법리에 따른다면 이자가 해제했으니까 이 사람의 권리도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미 준 돈 돌려달라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판례가 이건 또 하지 말아요. 자 계약을 체결할 때 저쪽에서 채무를 이행 안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위험성은 다 부담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에 따른 손실 부담은 당사자끼리 하래요. 제3자한테 이쪽에다 미루지 말아요. 이쪽에다가 원상회복 청구는 안 된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말입니다. 그럼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해버리면 그럼 돈 못 준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미 주고 난 다음에는 원상회복 이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이쪽에다가 증가시키지 말아요. 판례가 자 갑이 이 부동산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병한테 지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대금 지급했습니다. 지급했고 병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서 불허가처분 나왔다. 불허가처분 나오면 확정적 무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준 돈 다 돌려받아야지. 그건 이쪽에서 돌려받지 이쪽에다가 돌려받지 말아요. 어때? 허가구역이면 불허가처분 나올 가능성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형 감수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제3자한테 전가시키지 말아요. 예?
다시 이제 허가 구역이면 불가 처음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위험성은 다 감수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제3자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낙약자가 제3자에게 이미 급부한 이후라면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가 되더라도 그 계약관계 그 청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간에 하래요. 즉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지 말아요. 자, 한 번만 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은 다 감수하고 계약하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손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제3자 수익자한테 전가시키지 마라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건데 위에서 두 번째 줄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한테 지급했습니다. 대금 지급했다 그러죠? 그런데 관할관청에서 불허가 처분 내리고 확정적 무효되었을 때 이때 을은 병한테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말아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요약자에게 하래요. 요약자에게 하고 수익자에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관로 3번에 아까 이자가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한다. 채무 불이행이면 채무 불이행 문제 삼아서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게 해제는 갑이 안 됐어요. 병이 안 됐어요. 자, 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게 해제한다면 그건 갑이 해요? 병이 해요? 갑이 합니다.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안 하고는 갑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미 수입 표시를 했습니다. 이미 수입 표시를 한 이 병에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 해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사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사람의 동의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는 그 제3자 동의 안 받고도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80% 이상이죠. 자, 잠깐 복습해 볼게요. 아까 인수자 들어가는 말 중에 한 개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뭐였죠?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 혹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또는 이행인수 계약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병전적 채무인수 계약. 이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자, 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갑에게 돈 받을 게 있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면서 계약금만 갑이 받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은 그게 3천이거든요. 그걸 이 병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주는 걸로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 그죠? 자, 잔금은 나한테 주지 마시고 나의 채권자 병한테 그 사람한테 당신이 직접 주라.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것도 면책적 채무 있습니까? 병전적 채무 있습니까? 자, 둘이 그렇게 합의하면 이 병은 갑한테는 돈 달라 못합니까? 다시 잔금 3천은 이쪽에 직접 주세요 라고 둘이 합의했다면 그럼 이쪽에서는 이 사람 보고는 잔금 달라 아니 3천 달라 못합니까? 대신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 두 사람의 합의로 이자가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사람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병전적 채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전적 채무인수이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한 번 더. 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매수인이 직접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다음에 병전적 채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는 채권에 관해서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채권을 면제해 주는 걸로 둘이 합의했다. 또는 이 청구권을 행사 안 하기로 둘이 합의했습니다. 이것도 제3자가 이익 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맞습니까? 아니, 자, A와 B가 계약하는데 계약의 당사자 어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갖는 이 채권을 면제해주기로 둘이 합의했다. 또는 이 채권을 행사 안 하기로 둘이 합의했다. 이것도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자, 다시 둘이 계약하는데 어느 일방이, 자, 두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걸 이자가 면제해주기로 둘이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또 이자에 대해서 갖는 이 청구권을 행사 안 하기로 둘이 합의했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맞죠?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아니, 자, 한번 지금 우리가 시험 날짜가 별로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막 외우세요, 그냥. 네, 막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요약자와 그 다음에 수익자 간의 이 관계. 이걸 대가 관계다라고 말하는데, 이 대가 관계,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또 여기에 문제 있다고 해서 그걸 이자가 문제 삼아서 이자도 돈 못 주겠다. 이것도 안 된다. 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게 항변할 사유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사기당했다면 취사버리고 돈 못 주겠다 할 수 있죠. 그죠? 요 계약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이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이걸 뭐라고요? 대가 관계. 여기에 무슨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자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생겨나버리면 이 권리를 소멸시킨다거나 변경시키는 그런 합의를 이 당사자가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도 이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수익 표시를 안 한다. 이러면 이자가 이익 받을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라고 채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수익 받기를 거절한 걸 본다? 아이고, 틀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자, 수익 향수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자가 받지 못하면 이렇겠지. 이건 발신주의 아니에요. 그죠? 속이 쉬워요. 자,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이 아니고 이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자는 이익 받기를 거절한 걸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갔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사소한 것 때문에 착각한다니까요. 자, 다시. 자, 이 사람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에요. 받지 못하면.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아니고,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발진주를 취하는 거. 본인, 그 다음에 묵건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 자, 상대방이 이 계약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답 좀 달라고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죠. 이자가 정해진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자가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여기 이제 바라지 아니하면 이고. 그래, 발신주를 취하는 것도 요거 보세요.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말이죠,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다면 만약에 이거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이제 B에서 C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니까 이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승낙 안 해줍니다. 그러면 승낙 할래 말래 답 좀 달라고 채고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거 승낙을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것도 발신주의입니다. 우리가 발신주의 6개 있잖아요, 그죠? 6개 중에서 바라지 아니하면 2개입니다. 2개.
세 개입니다. 한 개 더 있는데. 이거, 부가 있고, 미성년인 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인 자가 자기 물건을, 이걸 상대방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주인 안 해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 아들이 그 물건을 팔겠다고, 나하고 계약했다. 이거 인정할래, 말래? 답 좀 달라라고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때 만약에 부모가 확답을 역시 이것도 바라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거는 추인한 걸로 봐요. 이거는 추인한 걸로 봐요. 추인한 걸로. 요거 자체는 시험범위 아니고, 요거 바라지 아니하면. 자,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무건대리에서, 그다음에 면책지 채무인수에서, 그다음에 제한능력자가 계약했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의 확답 여부, 요거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건 아니에요. 이자가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럼 이자는 이익받기를 거절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거, 이 사람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죠? 아니어서 계약의 해제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은 행사 못합니다.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소멸 청구하겠다. 이거는 가능하다. 그죠? 이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이 계약이 이렇게 대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수익 표시함으로써 일단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권리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가장매매 계약이 되면 이 사람은 선이어도 보험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매매 계약이다. 또는 착오로 계약에서 취소가 돼버렸다. 이러면 이자가 선이어도 보험 못 받습니다. 또 이자가 채무 불이행해서 이자가 해지했을 때 이 사람은 보험 못 받아요. 맞죠? 이 사람의 권리는 사라집니다. 자, 수익 표시를 해서 권리가 생겨났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 버리면 이 제3자의 권리도 그냥 사라져요. 근데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말입니다. 했다면 이게 무효, 취소, 해지되었을 때 그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쪽에다 하래요. 이쪽에 다시 말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른 위협은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제3자한테 청구시키지 말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이쪽에 청구시키지 말아요. 자기들끼리 해결하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81페이지 잠깐만 쉬세요.